네,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금이 1부인지 2부인지 조금 헷갈리지만 1부 같은 2부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서서 퀴즈 들으셨을 텐데요. 두 분 퀴즈를 직접 내보라는 주문이 있었네요. 어떤 퀴즈를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맞추면 선물이 있나요? 있답니다. 뉴스 속의 대목 하나 준비했는데 중간에 땡땡으로 처리된 곳에 들어갈 단어 맞춰주시면 된다고 해요. 정답 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외치고 이거 뭐 벨 누르는 그런 거구나. 액티비티를 그냥.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숲속에서 명상도 하고 또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비디오 게임도 즐깁니다. 이곳의 이름은 다름 아닌 청년 요양원입니다. 말 그대로 20, 30대를 위한 요양시설인데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소위 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MZ세대? 땡땡땡? 땡땡 MZ세대? 네. 소장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 솔직히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사실은 약간은 조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다. 네. 뭐라든지 사실 청년 실업률이 나오는 지표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정답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정답은 탕핑족이라고 합니다. 탕핑족. 네. 과거 일본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렇죠. 네. 그거는 두 분 다 못 맞추셨으니까 이거는 뭐 선물도 없고요. 그리고 뭐 창피만 있습니다. 그렇죠. 선물로는 제작진의 무한 칭찬이 있었다는데 뭐 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저한테 오는 걸로. 네. 탕핑족이니까 저는 원래 탕후루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아, 탕후루. 네, 그 아재 개그 같은. 네,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농담은 안 되겠고 다시 본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뭐냐? 중국 경제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요소가 뭡니까? 일단 뭐 이거는 자원의 무기화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거긴 하고요. 왜냐하면 요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원의 무기화하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니켈 이런 것들이 못 나간다, 그렇죠. 코발트 이런 것들 못 나간다라고 하면 되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자국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국 내 걸 먼저 하고 이제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소란 거는 근본적으로 요소 수를 만들거나 뭐 이를 통해서 이제 비료 같은 걸 만드는 데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산이 사실은 예전에는 석탄 발전, 그러니까 이게 요소는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가 최근에 뭐 암모니아 발전한다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게 수소 생산하고 밀접한 관련들이 있고, 근데 이게 쭉 보면은 결국은 예전에는 석탄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산을 했는데 중국도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석탄 같은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석탄 발전을 못하니까 요소 생산 같은 거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국 내 비료라든지 자국 내 뭐 디젤차는 요새 줄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특히 비료 같은 것들이 중국 농업에 중요하니까 이 비료 생산의 핵심적인 요소를 못 방출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요소수란 것이 그 우리 쓰임새는 그 한국에서 쓰임새는 디젤 자동차의 저감 장치라 그러죠. 그 질소 산화물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질소 산화물도 굉장한 오염 물질인데 이것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소수인데 당장 이 요소수가 없으면 이 저감 장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이런 운행이 안 되는 이런 구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이게 뭐 자원의 무기화보다는 그냥 중국 내에서 생산이 줄었고 수출도 줄이고 이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뀐 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국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무역에 대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제재를 가한 적은 없었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없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무역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통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그 밑에 따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가 와가지고 수출 선적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위해서 보내지 말라 그러면 국내 중국 내에 있는 그 수출 기업들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게 이제 일상화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요소수가 당장 급한데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요소수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용도 있습니다만 막대하게 쓰이는 게 이제 요소 비료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용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예가 이제 상설화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요소수 문제가 첫 번째 발생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닭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치킨값 여기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 예. 기억나시죠? 역시 소장님은 치킨에 먹는 거. 그때 저 화가 좀 났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북유럽에서 펄프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화장지 미국에서 대란이 한번 났었죠. 이런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상상도 못했었던 정말 필수 소비재인 이런 부분들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단위의 어떤 그 히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도 각자 이제 보호주의로 가고 있다. 이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딱히 권위주의 국가라서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확하게 맞고요. 이제 사실은 공급망 블록들이 재편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예전에 잘 생산되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된다는 이거는 에너지 전환 아까 이슈 때문에 석탄을 못 떼니까 요수 안 나오고 요수 못 만드니까 비료를 못 쓰니까 이게 생산량이 적으면 중국 내에서만 써야 되지 뭐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쌀 수출 금지, 인도에서 쌀 수출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카카오 수출 금지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수출 금지가 나오는데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특히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금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원들이 시대에 따라서 쓰임새도 바뀌고 이 용처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데다가 예전처럼 이제 자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무역 규제를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사실 정치인들은 당연히 해야죠. 이게 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는데 밖에 물건을 대주면은 사실 어느 나라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건 당연히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같은 사람은 뭐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전쟁까지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요. 뭐 이게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경제적 주체 활동이란 것이 뭐 FTA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런 걸 떠나서 자국 내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가 우선이 되고 뭐 정치가 오히려 그러니까 안보란 개념이 사실은 정치가 약간 들어간다는 개념인데 경제 안보.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요소들이 강화되면서 무역 규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수출 규제 같은 것들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요소수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죠?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원래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도 상당히 이제 요소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석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만들어봤자 이윤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가 이게 산업 생태계죠. 중국산 저가가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었고 과거에는 이런 걱정을 할 거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많은 화섬들도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웠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이런 산업 생태계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요소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이제 생산을 자기네가 하는 것보다 사오는 게 쌌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어떤 기업이 나서려면 이제 세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차단을 하겠다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수입선이 다변화돼가지고 그렇게 타격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거 맞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중국 의존도가 컸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요소 우리가 이제 석탄이 많이 나는 데가 인도네시아 석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요소수 생산 수입량이 늘었어요. 근데 요소라는 게 그 약간의 이제 미묘한 거죠.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실 때 그냥 생수를 마시는 게 있고 탄산수를 마시는 거 똑같은 물이죠 우리들한테. 근데 요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로 요소 비료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이 아니에요. 차량용은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차량용에 대한 어떤 유통 구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비료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B2B로 들어오지만 우리가 기업 대 기업으로 들어오지만 차량용은 B2C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인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과거처럼 일단 지금 아직 뭐 재고는 한 3개월치 있다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가장 경기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나오면 제가 화물차 쳐주라도 이렇게 사들일 수 만큼 사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경제적인 현상이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3개월이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의 수입선이 다변화되긴 했지만은 이게 차량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다. 약간 착시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의 핵심은 이런 그 주요 원자재 같은 것들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을 해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건데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를 미국이 사실 이런 문제에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첨단 산업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중국을 적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핵심 광물 의존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되자마자 공급망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0일 명령을 통해서 공급망을 파악해보라 하라고 했는데 핵심 광물 의존도가 중국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물론 이제 자원도 많지만 중간에 이거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생산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을 감당할 나라들이 그렇죠. 가격을 싸게 하려고 하면 오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염을 감당할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밖에 없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근데 이제 앞으로 패권 경쟁을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런 광물들이 중요한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거 바꾸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방식이 지금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프렌드 쇼어링, 니어 쇼어링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주변으로 다 모으는 거 모으거나 아니면 동맹 국가를 굉장히 공급망 동맹 같은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이쪽으로 몰고 가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다 생산하면 좋은데 뭐 다 만들면 좋죠. 근데 다 만들면은 국제 경쟁력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러니까 일반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사서 만드는 게 훨씬 싼데 뭔가 위기가 생기면은 이제 중국에 만드는 게 너무 비싸니까 뭐 자국에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긴 하는데 이거를 감당할 비용 차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국 내 근처 국가들이라든지 동맹국에 대해서 계속 공급망 동맹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국가들을 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공급망 동맹 같은 것들을 자꾸 늘리는 이런 양상들이다. 우리나라 역시 만들 수가 없고 뭐 평상시에 이거 운영하려고 그러면 생산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 생산성도 안 나오고 하니까. 예, 그걸 뭐 보조금을 주면 또 우리나라 세수도 안 좋은데 그걸 보조금 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펼쳐놓고 되게 다변화 전략을 피고 동맹 공급망 동맹 관계 같은 것을 강화해가지고 유지하려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이게 공급망 위기에 도움을 받고 만든 거잖아요. 이게 뭐고 어떻게 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게 그 미국 주도로 했었던 그 이제 다자간 국제협정입니다. 1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15일 안에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공급망을 매칭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제 단계가 있죠. 일단 회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도 여기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뭐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협정이 있으니까 협정문을 들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이라는 게 A 제품을 쓰다가 B 제품을 쓴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여러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라는 것은 그 통상 그러니까 선언적인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거래선을 바꿔서 그것을 테스트해서 한다라는 것들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다.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고급 휘발유 넣으시던 분들이 일반 휘발유 휘발유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서 일반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차이에 약간의 미묘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차도 왜냐하면 이게 옥탄가가 다르니까 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미세 공정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라는 것이 왜 기업체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그러면 못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공급망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말 해법도 그렇고 내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단골 맛집 가다가 그 집 문 닫아서 옆집 가면 화나잖아요. 그래요? 왜냐면 맛있다. 새로운 맛집을 발굴하는 개념에서. 그렇죠. 역시 음식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생생경제 2부로 하겠습니다. 2부 가기 앞서서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꿈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이직, 2번은 회식입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예전에는 맞으면서 회식하셨다. 이렇게 그거보다 강제로. 그건 뭐 옛날 얘기고요. 뭐 그렇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고. 저는 이제 정답과 관련된 얘기를 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게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선배를 찾아갔더니 너도 이제 왔구나. 그러니까 후배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선배 이제 경험이 있으시구나. 때가 되면 한 번씩 한다라는 건데 저는 제 대학교 입학할 때
그 교수님, 그러니까 네. 우리 그때 학장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잔디밭이 푸르는 거 보여서 그 잔디밭에 가보면 그 잔디밭 안에 보면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다른 잔디밭을 보면 거기도 깨끗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동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건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오래 참았다가 한 번 저도 그걸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역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게 단순하게 그냥 감정대로 네. 할 것은 아니다. 이게 또 알겠습니다. 이게 나이 먹은 네. 사람이 또 잔소리 같네요. 교수님은 그걸 해보신 적이 없고 저는 지금이 4번째 직장인가 뭐 그렇고요. 아무튼 전문가시네요. 예, 그냥 뭐 그냥 뭐 이거나 저거나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잡담이 너무 길면 안 되죠. 네. 어제 전해진 소식입니다. 또 중국인데 미국의 동맹국인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통제 더 강화해라. 뭘 더 하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이 뭘 하고 있는지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기존에 보통 미국이 이제 중국의 첨단 기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수출 통제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수출 통제를 하는데 물건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이 실린 역외 상품 그러니까 네덜란드 ASML 같은 데서 이제 못 판다. 왜 자기 노광 기술에, 장비? 예, 노광 장비를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역외 조항을 걸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외 조항, 그러니까 역외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자기네 기술이 있으면 이거 수입할 때 허가 받아라는 이야기니까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미국 와서 기술을 빼갈까봐 중국이 이제 FDI 투자하는 것들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져가는 것들을 제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고요. 반대로 미국에서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네네. 중국 기술 늘리면 안 되니까 작년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거 제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자금 받지 말고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흔히 이제 한국 해외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면 반도체 산업 보조금 받으면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 못하게 한다. 그게 반도체법, 뭐 반도체 과학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지금은 다 판매라든지 투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예. 조금 통제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했던 것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원래는 판매했던 것에 대해서 뭐 서비스를 해서 이제 계속 놀리는 건 괜찮은데 예. 그런 거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보다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제어에 나섰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지금 4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해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화한 전략을 피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지도 말고 이미 판 거에 대해서 AS도 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그게 대상이 된 게 네덜란드 ASML.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슈퍼을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파는 곳.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인데 여기는 뭐 하는데요? 결국 일본이 그러니까 예. 이제 ASML 여기가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노광 장비가 뭐냐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나노 공정입니다. 그렇죠. 나노 공정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머리카락보다 작은 거죠. 거기에다가 설계도를 그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깎아내고 붙이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식각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처음에 설계도를 그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계도를 어떻게 그릴까요? 그게 이제 사진으로 쫙 찍는 겁니다. 이게 노광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그 반도체 원판에다가 사진을 탁 찍으면 거기가 회로도가 네, 그려지는 네, 거예요. 네. 회로도를 그리는 걸 가지고 손으로 못 깎아내니까 액체 기체로 그걸 이제 깎아내고 하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착 찍는 게 이제 네. 노광장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각종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장비들이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장비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예. 특허 싸움. 그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일본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동맹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옥죄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ASML이 못 들어가면 일단 착 찍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더 그게 미세 핵심인 거죠. 공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네. 것들이고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과정들인데 네. 이런 것들도 장비를 못 수출하게 된다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네. 곤혹스러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곤혹스러울 것처럼 보인다. 실제는 곤혹스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뭐 네. 사실 물건을 팔았는데 서비스 유지를 안 하는 거는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도 있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파는 네.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해는 안 나잖아요. 적어도 이제 손해는 그렇죠. 안 나는데 네. 유지보수 계약을 해놓고 유지보수를 안 하게 되면은 손실을 뭐 그걸 디렉트리 입는 거고 당연히 계약 위반이 될 계약 것이고. 위반이고 그거는 사실 배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회사고 이제 일본 회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슈가 좀 복잡할 것 같고 이게 두 기업들은 이제 서비스는 제공하겠다. 이게 사실은 예. 계약에 들어간 거고 이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그러니까
관계가 파기가 되면은 네.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소송이 붙고 손실이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뭐 논의가 있는 것 같다.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입안하는데 아무래도 국가가 있지만 남의 나라인데다가 뭐 계약한 거를 취소해서 이걸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맹국에도 이런 압박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이제 기술 같은 네. 경우도 있는 게 우리가 ASML 같은 경우가 이제 최첨단이 못 들어가면 네. 우리가 이제 나노공정에서 ASMR이 이제 10나노 이하에서 이제 그렇죠. 되는 건데 지금 네. 이제 3나노냐 2나노냐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7나노를 개발을 네, 했다라는 네, 네. 것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 세계가 놀랐어요. 원래 이제 ASML이 못 들어가면 10나노 이하에서 못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뜬금없이 7나노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찾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그 이론적으로는 과거의 ASMR 그러니까 첨단 장비가 아닌데 이거를 4번 이상 쏘면 네. 이게 최첨단이 된다는 이론적인 기술이 있답니다. 네. 그걸 다 이제 맞아요.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네. 알고 있는데 그걸 중국이 해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걸 갖다가 옛날 장비를 갖다가 이 7나노를 개발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10나노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첨단을 생각하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아주 그냥 미세한 몇몇 부분에서만 들어가지 10나노에서 7나노나 2나노나 쓰임새에 있어서는 네. 아주 최첨단 아니면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은 나름대로 우회 전략들을 여러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올 초에 주가가 잠깐 흔들렸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023년에 전체 생산량의 40%가 중국이 그렇죠. 덤핑으로 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GPU를 이미 중국이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다라는 것들도 이미 중국은 지금 현재 뚫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창과 방패인 것 같아요. 네.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고 안 막은 데서는 그렇죠. 계속 창을 갖고 선점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정말 좀 싸움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회해서 사들이기도 하고 다른 기술 쓰기도 하고 ASML은 장비가 한 대가 뭐 몇천억 원 막 이러니까 네. 더 해가지고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뭐 방법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나 HBM 같은 곳에도 또 추가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규제했던 것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별로 효과를 못 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목적 자체가 격차를 벌리려고 하고 있고 이 격차를 통해서 계속 기술 패권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특히 이제 바이오, 양자 컴퓨팅, 그렇죠, 반도체, 그렇죠. AI 분야에 대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란 게 발전하는 게 최신 기술을 빠르게 하면은 효율성이 나오는 거고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 사실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건데 그게 뭐 돈 무한히 쏟을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경쟁이 되긴 할 텐데 물론 지금 약간 그런 중국이 그런 전략을 가고 있긴 하고요. 무지하게 쏟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이제 경쟁 관계 그리고 이제 동맹국의 어떤 뭐 우호 관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이른바 창의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월한 건 사실 미국이 맞긴 맞다. 그렇죠. 아무래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더디게 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아예 접는다는 건 아니고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더 좋은 걸 만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자본을 계속 넣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것이 수익률이 안 나도 중국은 계속 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급화를 위해서 놓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일종의 기술 격차 계속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고 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AI라든지 사실 무기라고 해서 이중 용도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기 분야에서도 앞서가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 계속 억제하는 입장이.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방패를 여러 군데 대고 또 대고 되도록 누출을 막는 이런 방식을 했다. 그리고 아까 4단계에서 얘기했는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올해는 모두 하고 올해는 모두 하고 올해는 모두 하고 4단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수출입 금지가 먼저였고 뭐 기술통제 이게 차근차근 나가는 거라 계속 압박을 강할 거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래 너 동생도 너도 크긴 할 거야. 근데 형만큼 크지는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7나노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꽤 있는 편이잖아요. 물론 격차는 있죠. 우리나라랑도 격차가 꽤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3나노까지도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요것에 얘기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격차 제일 이제 세죠. 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앞서 이제 제가 공급망 거래선 이런
이런 걸 바꾼다라는 건데 당장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적용된다는 건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이게 어떤 저는 오히려 파급 효과가 무섭냐라면 저는 일본이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번 원자재가 뭐죠? 수출을 한번 안 한 적이 있죠. 수출 통제를 한 적이 있죠. 소부장 수출 통제. 수출 통제를 했죠. 이게 저는 일본이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었죠. 그 전에 우리가 당연히 소재 부품은 일본산을 썼었죠. 네, 그렇죠. 제가 대기업 담당자라 하더라도 국내 제품을 쓰겠다라면 위해서 네가 책임질래? 이 한마디면 그냥 그대로 했었죠. 근데 일본이 안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내 개발을 했고 국내 생태계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죠. 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미국이 안 된대. 그러면 과거 같으면 야 이거 미국산 써. 이게 미국산이 좋잖아. 돈도 안 들고. 근데 미국이 안 줄지 모릅니다. 그러면 개발해. 직접 해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당위성을 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단기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보긴 하겠습니다만 중국이 스스로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갖고 있게 된다라면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단기적인 정치인들의 시각과 장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첨단으로 들어갈수록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길을 좀 깔아준 게 아닌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건 중국도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히토류 제한했을 때 그때 다른 나라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이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에 굴기해서 돈을 쏟아붓는 중국이 있고 이걸 막겠다고 압박하는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난감하죠. 난감하다.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가 지금 불명확합니다.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나라가 미중 관계가 이렇게 격화되고 있고 이게 한동안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우리의 입장. 우리도 사실 기술 수준을 그러니까 EU 같은 데는 사실 기술 수준 분석을 하고 이 기술 수준에 맞게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리스크 분석을 계속 해가면서 이슈별로 어떤 큰 철학이 있고 중국은 일단은 그러니까 우호적인 그러니까 상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깔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은 불분명해요. 되게 이제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적대국으로 놓고 가고 있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국이기도 하지만 기술 빼가는 나쁜 나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급망도 상호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입장이 서야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는데 입장이 쓰면 이제 이 방향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근데 입장이 자꾸 안 쓰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사실 어렵죠. 기업들도 물건 안 팔라 그러면 핑계를 대야 돼. 나라에서 못 팔겠다. 그런 건 괜찮은데 자기네들이 미국 눈치 봐서 못 팔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기조가 나와서 미국이 좀 압박해도 국가에서 이 정도는 허락해줬다라고 이게 뭔가 계속 명분을 가지고 물건을 공급하든 말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렵죠. 일단은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그러니까 관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초만 좀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법칙을 하면 한쪽에서 그 수요 법칙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건 수요 법칙이 아니라 서로 경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과잉 공급이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이건 수요 공급이 아니라 무조건 정책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